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작은 여러분이 만지는 현금이 아니라 숫자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한 달러에 1,31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1,450원을 넘나듭니다. 숫자만 보면 고작 140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140원이 아침 커피가, 편의점 라면과 해외여행 경비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을 검색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동남아를 검색합니다. 어제까지 유럽 항공권을 보던 사람들이 오늘은 일정을 미룹니다. 환율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의 무게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더 혼란스러운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전문가들이 전혀 다른 미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내년이면 다시 1,3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일시적인 과열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결국 균형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질문이 훨씬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내 월급, 내 저축, 내 노후는 이 환율 변화 속에서 안전한가? 이 영상은 환율을 맞히는 점쟁이 예측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숫자 뒤의 숨은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배움과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11월 정치적 혼란, 트럼프 관세, 한미 금리차, 그리고 성장 둔화가 한꺼번에 겹친 이 시점에서 환율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동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삶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이 숫자들이 그렇게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도 직구를 해도 조금 비싸졌네 하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장을 볼 때마다, 항공권을 검색할 때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집을 때조차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거 환율 때문에 또 오른 거 아니야? 당신도 느끼실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커피 한 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조금씩 그러나 쉼없이 올라왔다는 걸요. 예전에는 100달러를 환전하면 13만 1,000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14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 같은 100달러에 1만 4천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0번만 반복해도 14만원, 월급의 한 구석이 조용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그 무력감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도 환율과 물가가 같이 오르면 내 손에 남는 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모으면 언젠가는 나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도 외부 변수 하나에 모든 계획이 흔들리는구나. 여러분도 뉴스를 보며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트럼프 재집권, 관세 부과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뉴스 한 줄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여행 계획과 심지어 노후 준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 경제가 늘 성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출이 잘 나가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를 휩쓸고 원달러 환율은 언젠가 다시 1,100원대로 돌아갈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 둔화, 고령화, 부채, 금리차 이런 단어들이 더 자주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는 예전과 정말 다른 시대가 되는 건가? 라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하나입니다. 위기의 뉴스는 넘쳐나는데 누군가는 혁신의 기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경고하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공포 대신 구조를 이해하면 다른 선택지가 보인다는 것, 그 배움의 출발점이 되려 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걸까?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라는 건 한 달러를 사기 위해 1,450원의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024년 9월만 해도 환율은 1,310원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140원이 뛰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10% 남짓이지만 수입 물가에는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보겠습니다. 환율이 1310원일 때는 13만 1000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1450원이 되면 14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물건 같은 100달러인데 1만 4천원이 더 드는 겁니다. 이 차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번이면 14만원, 100번이면 140만원입니다. 여행, 직구, 원자재 수입, 에너지 가격 등 수많은 거래에서 이 격차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은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 금리, 성장률이 서로 얽혀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2024년 12월 한국에서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정치가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돈을 움직입니다. 이 나라 괜찮은가? 이 질문 하나가 주식 매도, 채권 매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원화 공급이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며 환율은 오릅니다. 여기에 미국 변수도 겹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2025년 1월 취임 직후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4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15%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명백한 악재입니다. 동시에 한미 금리 차도 커졌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 금리는 약 4.254, 5%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 10월 이후 금리를 내려 지금은 2.5% 수준입니다. 미국 4.5%, 한국 2.5%. 표면적인 금리 격차만 2%포인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예금해야 유리한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돈은 미국으로 흘러가고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사들여집니다. 이 과정이 곧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성장 둔화까지 겹쳤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연간 전망도 0.7%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1960년 이후 이런 성장률은 1980년 정치 혼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정도에서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한 건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 기업 경쟁력, 기술력은 과거 위기 때보다 훨씬 탄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기, 관세 충격, 금리 차, 성장 둔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위기라는 단어가 시장 심리를 덮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위기와 혁신, 격차와 변화가 한꺼번에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경제학자들이 사용해온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력 평가 이론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같은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가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아이폰이 120만원, 미국에서 1000달러라고 해봅시다. 환율이 1450원이라면 미국 가격은 145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사면 25만원 손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더 싼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려고 합니다. 한국 아이폰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동산, 이발, 의료 같은 서비스는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운송비, 관세, 시간 비용도 큽니다. 결국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이라는 기준이 완벽하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소비 패턴도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장바구니와 미국 사람의 장바구니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시선을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돌렸습니다. 물건은 국경을 넘기 어렵지만 돈은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두 번째 이론, 금리평가 이론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나라에 돈을 갖고 싶어 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지폐 꾸러미가 아닙니다. 은행 예금, 채권, 금융 자산입니다. 이 자산에는 언제나 이자가 붙습니다. 미국 예금 금리가 4.5%, 한국 예금 금리가 2.5%라면 1년 후를 비교했을 때 미국에 돈을 맡기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1초마다
어느 나라 금리가 더 높은지, 어느 자산이 더 매력적인지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00만 원을 달러로 받고 미국에 예금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1년 뒤 이자를 포함해 690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환율이 1,45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지면 690달러는 82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명목 이자는 더 받았지만 환율 때문에 원화 기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금은 금리, 환율, 성장률, 정치 안정성까지 한꺼번에 고려합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반영하고 다음 결정을 학습해 나갑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도로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듯이 글로벌 자금은 정치 뉴스, 경제 지표, 금리 발표, 전쟁 소식까지 순식간에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출렁입니다. 어떤 날에는 정치 뉴스 한 줄에, 어떤 날에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어떤 날에는 성장률 전망치 한 줄에 급등하거나 급락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정치가 흔들리면 위험 프리미엄이 붙고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금 흐름이 바뀌고 성장 둔화가 심해지면 미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환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집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경제 상식을 넘어선 시대 읽기, 구조 읽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한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지금 한국의 현실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황했습니다. 21세기의 계엄령이라니? 이 놀라움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뛰어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몸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2025년 1월 취임 후 공약대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4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8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는 1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이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수출 구조 자체를 흔드는 충격입니다. 여기에 한미 금리 차가 겹쳤습니다. 미국 금리 4%대 중반, 한국 금리 2.5%.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정치가 불안한 한국에 2.5%를 맡길 것인가?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미국에 4.5%를 맡길 것인가? 결국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사들여졌습니다. 환율은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이 와중에 성장률도 둔화됐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 연간 전망 0.7%. 이 숫자들은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IBK 투자증권 정용택 수석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환율에는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기본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하다. 국가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각종 지표를 보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도 낮고 2024년 상반기보다도 낮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근본이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높은 환율은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일시적인 공포의 반영이라는 해석입니다. 반면 KB금융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평균 환율은 1,198원. 지금 1,450원이라는 숫자는 평균보다 250원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평소에 만원 하던 물건이 12,500원이 된 셈입니다. 잠깐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시간은 다시 균형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데이터, 같은 위기를 보면서도 전문가들의 결론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환율을 일시적인 공포로 보고 조금 더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보고 소비, 투자, 자산 배분 방식을 지금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까지 오를까가 아니라 이 오르내림 속에서 나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트럼프 관세가 완화되거나 불법 판결로 무력화되고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은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한미 금리 차와 성장 둔화는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최종 확정되고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고 글로벌 경기까지 위축된다면 1,500원 선도 열리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그 정도 충격은 버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숫자 자체보다 격차와 변화의 속도입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이 될 때와 1,300원에서 1,450원이 될 때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오르는 상승분은 가계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 가스료,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식료품, 외식비, 서비스 가격이 연쇄적으로 따라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일수록 먼저 흔들립니다. 여행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방을 줄이고 치료를 미루고 교육비를 줄이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제는 평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한 공포도 무책임한 낙관도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환율이 어느 정도일 때 차익 실현이 유리한지, 장기 보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환전 시기를 분산하고 목적지와 일정, 소비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라면 수입 비용, 원가 구조, 가격 정책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을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하는 순간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결국 이 시대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안정적인 전제를 당연하게 믿지 말라.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피해자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배움과 준비의 계기로 바꿔낼 것인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 외교, 금리, 성장률,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대가 한데 엉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우리는 봤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트럼프 관세, 한미 금리차, 성장 둔화라는 위기가 어떻게 동시에 작동하며 우리 지갑에 도착하는지를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매력 평가 이론과 금리 평가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서 충돌하고 실시간 데이터와 피드백 학습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환율이라는 숫자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요. 기억하세요. 많이 버는 사람보다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먼저 준비한 사람이 결국 격차를 줄입니다. 기억하세요. 환율을 맞히는 사람보다 환율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완벽한 정답보다 빠른 배움과 작은 실천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배움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혁신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불안과 질문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소비 습관, 투자 방식, 노후 준비, 자산 배분을 한 번만 더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은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환율이 1,3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 나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오늘부터 천천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예측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이 준비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기억하세요. 숫자는 언제든 흔들리지만 배움과 준비로 쌓은 기반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